목소리가 들립니까? 예. 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주제는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수성구 고산 일대 지리적 특성, 뭐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여기에 우리 또 관장님이 특별히 또 뵈가지고 작년에 4번 정도, 4번 넘겠죠? 한 6번이었구나. 6번 그 대구의 자연사에 대해서 공룡부터 해가지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그때 배운 분도 지금 계세요. 그래서 혹시 조금 그 수업하다가 조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지리적인 특성이니까. 중복되면은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요. 뭐 하다 보면 2시간이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상황 따라서 하여튼 2시간은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대구, 어차피 우리 수성구 고산이라는 것은 대구 강제시 수성구죠.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 고산 주변에 이 지리적 특성은 어떤 게 있는가. 특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고산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입니까? 외로울 고자. 맞죠? 외로운 산이다. 왜 외로우냐? 보통 우리나라 산은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고산은 평야지대야. 해발 고도는 별로 안 높습니다. 한 93m쯤 되죠. 이렇게 오롯이 홀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지리학적인 학문으로는 이런 고산을 고립부렁이라고 합니다. 혼자 외떨어 있으니까 고립부렁이라고 하죠. 또는 좀 더 약간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인젤베르그 또는 보른하트랍니다. 보른하트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은 그 에이즐락이라고 대표적인 우뚝 솟은 큰 바위산을 본 적 있죠. 그 뭐 대한항공 이런 데 뭐 선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우뚝 그 평야에 호주의 그 넓은 평야에 한 개의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우뚝 솟아 있죠. 그런 걸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 고산과 같은 고립구렁, 그거는 이제 외국의 용어를 써서 보른하트 또는 인젤베르그, 우리말로 하면 고립구렁입니다. 우리 고산도 바로 고립구렁에 해당한다. 주변이 탁 트인 곳에 홀로 이렇게 우뚝 솟아 있으니까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다가 성만 이렇게 사놓으면은 360도 사주 경계가 확실하죠. 그 적과의 어떤 하나의 탐색, 적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올라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비를 하고 막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예로부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산이 고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우리가 6월 3일입니까? 답사가죠. 답사 야외에서는 이게 내가 고함을 질러봐야 여러분들 주의력도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답사갈 지역인 낙동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또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낙동강,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낙이 뭐냐? 가락국의 동쪽을 흐르는 강, 그게 바로 가락이 뭐냐? 이 상주입니다. 상주가 가야국이거든요. 그 가야국의 동쪽을 흐르는 강, 그래서 낙동이었다. 아마 여기에 혹시 상주에도 가보신 분도 잘 계시겠습니다만은 상주에 가면 상주시 낙동면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낙동강도 그러면 옛날부터 처음부터 낙동강이었느냐, 아니면은 처음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도 많이 고치잖아요, 그죠? 저들 어릴 때만 해도 뭐라 그럽니까, 좀 미신적인 경향이 있어갖고 이름을 그냥 마구 짓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들, 옛날에는 남아선호 선생이 아니죠. 그래 애들 놀렸고 딸 놓으면은 이름을 끝님이 짓고 그러잖아요. 여기 딸 놓으면 끝을 해달라. 그래야 아들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죠. 지금 보니까 그 이름이 조금 약간 좀 속되죠. 그래서 요즘 와서는 이렇게 이름도 많이 고칩니다. 낙동강도 이렇게 고치면서 처음부터 낙동강이 아니고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서 오늘날 낙동강까지 왔는가. 이런 역사, 지명의 역사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분지 형상.
제가 대구를 소개할 때 항상 이 지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대구를 분지라 그러잖아요. 분지 맞습니다. 대구 분지가. 근데 항상 우리가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만 분지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는 다 분지입니다. 단 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 빼고는 다 분지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다 분지인 거예요. 그 항구 도시 예를 들면 뭐 부산, 인천, 그죠? 목포, 포항, 이거는 분지가 될 수가 없죠. 이건 항구 도시고. 그 외에 우리 대구를 비롯해서 서울, 뭐 또 대전, 원주, 제천, 밀양, 분지 아닌 동네 다 분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자꾸 대구는 분지이기 때문에 TV에도 요즘도 또 잘 나옵니다. 날씨만 더워지면 뭐 대구는 분지라서 덥다. 그럼 서울은 분지 아이가? 다 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치 대구만 분지라서 더운 듯한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좀 하는데 다 더워요. 그리고 요즘은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서 제일 더운 지역이 아닙니다. 요즘 더운 지역은 딴 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동안 왜 대구가 억울하게 가장 더운 곳으로 홀대받았냐? 이유가 있죠. 원래 대구 기상청이 어디 있었습니까? 신암동에 있었죠. 그 신암동에 그 대학 나오는 거기에 제일 내부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이따가 지금 그 측구소 어디로 옮겼습니까? 동천 쪽으로 옮겼죠. 지구가 달라집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 덥다 해가지고 뭐 데프리카라는 말로 만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죠? 또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또 대구는 분지라서 폐쇄적이다. 대구만 분지 아니라 그랬죠. 다 분지면 그럴 것 때문에 서울도 폐쇄지게 되고 뭐 대전도 폐쇄지게 되고 그런 분지 논리를 갖다 대면 그런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앞으로 대구가 분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대구가 분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하고 좀 달리 좀 높죠. 산이. 이 산 한번 봐요. 이거 팔공산이죠. 팔공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1193m.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비스산이죠. 비스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천왕봉이고 그게 1084m. 북쪽에도 1000m 넘고 남쪽에도 1000m 넘고 이렇게 1000m가 넘는 오산지로 안에 인구가 235만 명의 대규모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분지라는 이름이 더 와닿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를 우리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합니다. 거대 도시라고 해요. 왜 그런 말을 쓰느냐? 세계적으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 대구는 234만 명. 한때는 250만 명이 넘었죠. 근데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이 돼가지고 대구뿐만 아닙니다. 부산도 지금 인구 자꾸 줄어요. 다 줄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으로 다 바꾸잖아. 요즘은 뭐 어떤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옛날에는 수도권이 서울, 경기인데 지금은 수도권이 강원도 일부도 수도권에 들어가요. 강원도의 서편, 충청도 북쪽은 수도로 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강권이라고 합니다. 수강권. 수도권에 해당하는 강원도. 또 밑에는 수천권이라고 해요. 수도권에 해당하는 충청도, 수춘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게 맞다는 얘기지 뭐. 자꾸 이렇게 수도권은 늘어나고 지방은 자꾸 쪼그라들고 큰일이죠. 그죠? 이거는 서로 공변합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반 이상 몰리고 경제력이 70% 이상 몰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해도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권에서도 제일 큰 이슈가 지방 분권하겠다, 지역 발전하겠다,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믿어봅시다. 뭐 그래 되도록 그래야 나라가 살아갑니다. 그래 안 되고 계속 수도권을 모이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그런데 해발 고도가 1000m 넘고 인구가 234만이 이르는 대도시 대구가 이 분지에 떡하니 존재하더라. 이런 도시가 있느냐?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왜? 해발 고도가 1000m 넘어가면서 그 안에 인구가 100만이 넘는 메트로폴리탄이 존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구라는 도시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우리 주변에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산에 힐링하러 가잖아요. 만약 대구 주변에 팔공산, 앞산, 비스산이 없다면
우리 힐링 공간이 생기겠습니까? 이 산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특히나 요즘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끝나고 난 뒤에 최대 빙수굴이 있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도 완성하고 민주주의도 성취하고 국민소득 3만 불도 성취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보다 필리핀 이런 나라 훨씬 더 잘 살았죠, 예전에는. 근데 그 나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이고 우리는 지금 3만 불을 넘었었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또 진실이 또 있고 다 좋은데 이 지정학적인 관계 때문에 예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왔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힘이 강할 때는 침략은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침략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침략이 아니고 우리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몇 번 해외 원정 간 그게 다지 진정으로 그 나라를 빼들기 위해서 간 적은 없죠. 그래서 참 정말로 예의가 많은 나라, 동방예의주기 많은 거예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안에서도 대구광역시 대단하죠. 대구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임금이 증명해줬습니다. 어느 임금이?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는 임금이 벌써 증명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사기 들어보셨죠? 고려시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1145년에 저술한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그거와 걸맞는 역사서 또 하나 있죠. 이련스님이 짓는 삼국 유사도 있죠. 근데 삼국사기가 이제 정사잖아. 여기 보면은 689년 신라가 삼국을 완전히 통일한 게 676년이죠. 당나라까지 다 물리쳤으니까. 689년에 통일이 되고 나니까 신라의 수도를 경주에서 옮기려고 그러죠. 어느 쪽으로 옮기려고 그랬느냐? 대구입니다. 달구를. 왜? 여기 살기 좋으니까.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통일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죠. 너무너무 편해지니까 임금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사병을 키우죠. 가만 보니까 중앙에서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저 귀족들이 적하다 언제 2명, 3명 합하면은 이거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사병의 수가 자꾸자꾸 불어나는 거라.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귀족들 저 돈 많은 거 좀 빼드려야 되겠죠. 그냥 내놔서 누가 내놓습니까? 그래서 귀족들 돈을 좀 이렇게 거둬들이는 귀족의 돈을 좀 더 감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수도를 옮기는 거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을 대구로 나가면 서울 사람 난리 날 거예요. 부동산 같이 팍팍 뜨시긴데 뭐. 대구는 뭐 안 그래도 수성은 비싼데 더 올라가겠지. 지금 서울에 가면 뭐 아파트 한 채 50억씩 하잖아요. 맞잖아, 그죠? 50원 합니까? 뭐 얼마 전에 300 몇 억에도 팔리고 그래. 나는 도저히 300 몇만 원도 없는데 300 몇 억이 막 팔리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 완전 다른 사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요즘의 내 심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죠? 어쨌든 신라왕이 이를 옮기라고 했어요. 옮기는 이유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사병을 부릴 수 있는 돈이 없어지죠. 그러면 국가에 또 고분고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옮기라고 하면 그냥 너 기성 너것들 내가 분기 좀 잡으려고 옮긴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건 게 뭐냐? 바로 689년 수도를 대구로 옮기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688년에 경산과 대구를 순행합니다. 임금이 직접. 과연 대구나 경산이 살만한가? 와가보니까 이거 좋거든. 넓고 기름지고 비옥한 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경주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전혀 없습니다. 경주는 지진 많이 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지진 5.8, 5.4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삼국사기도 기록됐습니다. 신라시대 때 지진 나갔고 해공항 때 100여 명 죽고 월성 무너지고 타왕산이 갈라져가지고 물이 솟아나고 이런 게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주는 가면 그 지진공법이라고 하고 집 질 때 지진공법이 있습니다. 근행이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벽돌 반듯하게 올리는 게 그럼 허물어지거든. 벽돌 이런 식으로 울렁거리게 하죠. 왜? 이래가 세게 같이 맞춰놔야 흔들려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 걸 근행이 공법. 불국사에도 가면 있고 황룡산 가면 불상에도 보면 처음부터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냐? 그게 바로 지진공법. 그만큼 지진이 많이 났다는 거죠. 대구는 그런 거 없잖아. 대구 지진 나도 뭐 그냥 살짝 긴장만 시키고 끝나잖아요. 도망가고 그래 안 했죠. 그죠? 이번에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또 났잖아. 대구에 태풍 불어갖고 막 사람 죽한 적 없죠.
물난리 나가지고 뭐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대구는 자연재해가 적어도 없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구입니다. 그런 대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대단한 도시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거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데, 그죠? 이거 눌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시가 대구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살기 좋고, 여기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만 많으면 왜 대구가 좋은가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고, 그죠? 그거는 또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듣기로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대구를 보면 크게, 그 자연사로 보면 세 가지 돌로 나눠요. 이게 대구 분지죠. 이거는 뭐로 했느냐? 이거 나왔네요.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 1억 년입니다. 1억 년. 1년도 아니고. 어제 내 밥 뭐 먹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1억 년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1억 년 전에는 한국만 있었는 게 아니고 우리 한반도 옆에 일본도 붙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안 살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다 됐습니다. 이게 일본이 있다가 떨어져 나가요. 언제?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3,500만 년 전에 일본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면서, 떨어져 나가도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그 사이에 동해가 생겼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반도와 일본이 붙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대부분 호수였습니다. 호수 알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우리에게 호수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우리 대구에서 호수 하면 호수 같은 곳, 수성뭐 그런 인적으로 만들었잖아. 그런 식의 호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금호강 있죠, 이 앞에 금호강 습지 있죠, 하천 습지. 지금은 제방을 사는데 그 제방이었으면 금호강이 습지입니다. 바로 그런 식의 호수였어요. 깊어봐야 한 1, 2m, 얕은 곳은 그냥 이렇게 찰방하고 물이 제일 정도로 이 정도의 호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고온 다습했어요. 굉장히 덥고 습기도 높고, 그러니까 식물들이 잘 자라죠. 그래서 열대 식물들이 막 자랍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지금은 이게 우리 온대인데 그때 열대냐? 그 이유가 있죠. 지구는 6개 큰 판으로 돼서 움직여요. 저 밑에 있던 적도에 있던 놈이 올라오는 거라 지금. 지금 그렇게 기후가 변하는 거라. 지금도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움직여요. 지금도 평균적으로 보면 1cm 정도 움직인다 그래요. 그걸 뭐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죠. 평균적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알죠? 인도반도 알죠? 인도가 원래 저 밑에 남극대에 이렇게 붙어 있었답니다. 그럼이 올라갔고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면서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두 개 부딪히면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8,800m까지 올라가 붙잖아. 알겠습니까? 미국에도 보면은 로키 밑으로 안데스 산맥 있죠. 굉장히 높죠. 태평양판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반대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가면은 굉장히 깊은 바다가 있으니까 그게 캘리포니아 해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다면은 무거운 놈은 깔아앉고 가벼운 놈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만들어진 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도 떠나가라. 그래서 그게 동해 바다가 만들어졌다. 그럴 때 여기 호수인데 이 호수에 주변에서 운반된 물질이 막 쌓이죠. 쌓이고 처음에는 한 1, 2m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집안이 내려앉죠. 뭐 내려앉으면 내려앉는 만큼 또 쌓이고 또 내려앉고 이래가고 이게 8,000m까지 내려앉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융기합니다. 올라가 지금 보는 게 바로 우리 대구의 분지가 바로 이거로 되어 있어요. 대구 분지 땅 봐요. 시루떡 모양으로 되어 있지. 공사하려고 막 이렇게 아파트 공사하려고 급하게 하면은 이게 층이 시루떡 모양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 거기 태적대가 만들어진 층이거든요. 그걸 태적암이라 그럽니다. 대구 사람은 그걸 뭐라 하노? 청석이라 그러죠. 대구 사람들 발음, 나도 뭐 대구 사람이라 발음은 좀 시원찮습니다만 층이다. 청석. 층을 쥐고 있는 암석인데 층 발음 잘 뭐하죠? 청석. 그래 나중에 의미까지 변하죠. 푸른 돌. 푸른 돌 피하니까 치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의가 변성되잖아요. 이게 청석입니다. 거기 1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느냐? 그 다음에 여기가 앞산이죠. 앞산 일대에 약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이 났죠.
화산길이 앞산은 하산암이에요. 앞산 가면요 위에 정상부 가면은 그 전부 다 그 응해암이다. 그리고 안산암하고 막 이게 섞여 있어요. 화산 폭발을 만들었다. 그 앞산이 하산인지 아닌지 내가 조금 이따가 뒤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돌이 뭐냐면은 요거 팔공산 화강암.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불불 끓다가 우러 올라가 터졌는 거는 앞산인데 터지지 않고 올라오다가 안에서 식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화강암입니다. 알겠죠? 그 대구에는 세 개의 암석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분지, 해저강. 두 번째는 앞산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암. 세 번째는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주저앉아가 만들어진 화강암. 세 가지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우리 고산역에도 바위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설명 다 해놨죠? 그렇고. 그 다음. 자, 1억만 년 전에 여기 호수라 그랬죠? 그러면 1억만 년 전에 호수고 식물도 번성하고 1억만 년 전에 누가 살았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렇죠. 공룡 살았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때 안 살았는데도 잘 아시네. 공룡 맞습니다. 다이노사우루 그런 게 공룡 살았죠. 자, 그 전에 그때가 우리가 이제 지질시대로 말하면 좀 어려운데요. 중생대라 그래요. 중생대. 중생대는 세 개로 나눴거든요. 중생대 중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을 삼척기라고 해요. 그 다음을 주라기. 주라기까지 누가 생각납니까? 영화 생각나죠? 주래식 파크. 스필버그가 감독으로 영화 만든 그게 주라기 공원 아닙니까? 그 다음이 크리테시어스 해가지고 백악기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공룡을 주제로 만든 영화는 주라기 공원인데, 만약 스필버그 아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독이 공룡을 주제로 만들었다면 백악기 공원이 됐겠죠. 그 말은 뭐냐? 미국 쪽에서는 공룡이 주라기 때 많이 살았어요. 살다가 백악기로 접어들면서 아메리카 지역의 기후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공룡들이 살기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 이동한 곳이 바로 아시아존입니다. 그때는 공룡들이 여기가 살기가 좋았는 거야. 그래서 주라기 때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공룡들이 기후가 변해지니까 서서 이동합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아시아 쪽. 일본, 한국, 몽골, 중국.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아시아존에서 나타나는 공룡은 전부 다 백악기 시대 공룡밖에 없어요. 아메리카에는 주라기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공룡들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살면서 야들 얼마나 몸무게 무겁습니까? 그죠? 이거 코끼리보다 더 하니까 이렇게 찌벅찌벅 짚고 다니겠죠. 넙지되니까 뻘 아닙니까? 짚었는데 절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게 눌려가지고 나중에 굳어가지고 발자국 하수구로 나타나죠.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여기 신천에 가면은 요 발자국 나타납니다. 요거. 신천의 공룡이에요. 한 7, 80개 나타난다 그러죠. 어디 가면 인도 가면은, 신천에 가면 여러분들 그 동신교 알죠? 동신교에서 더 위로 가면은 수성교. 동신교와 수성교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분수 쫙 올라가거든. 그거 물 빠지면 다 보여요. 근데 물을 안, 그 보가 있어, 보. 물 안 빼요. 물 빼는 날 딱 가면은 그거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한 7, 80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느냐? 요거는 제가 발견한 겁니다. 앞산 고산골 아시죠? 고산골에 가면은 또 공룡 발자국이 한 7, 8개 있어요. 요걸 가지고 테마리가 요즘 그 앞산에 잘 나가죠. 공룡공원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게. 그 장사가 돈도 많이 벌이는데 그 사람들 나한테 뭐 맛있는 거 하나도 사준 적 없다. 제주는 고미하고 알죠, 그죠? 돈은 뗀 놈이 받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고산골 공룡 발자국이고, 요거는 이제 요거 바로 우리 근처에 옥수동, 옥수천에 발자국이잖아요. 그래가면 표가 나죠. 여기 보면 요거 뭡니까? 휴대폰이죠, 그죠? 그 누가 잊어먹는 게 아니고 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비교하라고 그랬단 말이잖아요. 요런 걸 이제 스케일 미터라고 그럽니다. 크기. 자, 대구 지역에 공룡 발자국 화석 나타나죠. 그 말은 1억 년 전에 대구에 공룡들이 많이 살았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날씨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날씨를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태적 구조를 건열합니다. 건열. 날씨가 건조해서 갈라지는 거. 여러분들 논에 가서 날씨 건조하면 논바닥 왜 됩니까? 갈라지죠. 그거 굳으면
이래 되죠. 바로 그입니다. 건열. 그 말은 뭡니까? 이런 태적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1억 년 전에 이 지역이 상당히 건조했겠구나 를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날씨를 알 수 있는 거라. 하루 뒤에 내일 날씨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1억 년 전의 날씨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조했다. 또 때로는 연은, 이걸 리플 마크라고 하는데, 연은이 뭐냐면 여러분들 호수나 바닷가에 가면은 물 이렇게 철렁철렁 파도 치죠. 밑에 보면은 머리도 이렇게 빨래바퀴 나타나죠. 바로 그겁니다. 고기 그대로 굳어버리면은 리플 마크가 되는 거예요. 연은. 그 말은 뭡니까? 이 밑에 이 리플 마크, 연은은 수심이 깊으면 안 나타나요. 수심이 얕아야 나타나거든요. 위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는 이 파장의 2분의 1까지만 나옵니다. 이 파장이죠. 파도가 이렇게 치죠. 제일 위에서 위에까지를 5m 합시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힘을 줘도 2.5m 이상의 영향을 못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연원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당시 호수가 깊었다는 말입니까? 얕았다는 말입니까? 얕았으니까 약간만 우리 증발하면 근열이 생기잖아. 이게 바로 고산골에 가면 다 나타납니다. 이거 같이 나타나는 여기네요. 여기 빨래판 같이 보이죠? 여기 발톱 보이죠? 얘가 얘입니다. 이게 바로 1억 년 전에 우리 대구의 날씨였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화산 폭발이라고 그랬죠? 앞산에 주상절리 이것도 제가 발견해갖고 남구청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안내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구 지역에 공부한 사람이 내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관심도 없다. 왜? 한다고 돈 주는 일이 없거든. 돈을 해갖고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겠죠? 돈을 벌이려고 하면 아까도 돈을 벌려고 하면 부동산 투기해 버리지. 이게 돈 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그냥 내가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이죠. 그래 가만 보니까 이게 주상절리가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놨더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궁금은 한데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또 우리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회 봉사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달아줬잖아요. 이게 주상절리입니다. 뭐냐?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흘러가죠. 용암이 흘러가다가 식어버립니다. 식는데 어떻게 식느냐? 그냥 식는 게 아니고 단면도를 육각형 아니면 오각형을 만들면서 식어버려요. 왜 육각형, 오각형 만드느냐? 자연의 상태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가 육각형입니다. 여러분들 설탕, 눈 있죠? 눈 결정체 육각형이잖아. 꿀벌집. 그래요. 그게 자연에서 가장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용암이 식으면서 육각형, 오각형 만드는데 모습이 마치 기둥 모양을 닮았거든. 그래서 기둥주자서가 주상절리. 이야기하면 꼭 내가 또 한마디 소리 하는데 그 소리가 뭐냐?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가이드가 주상절리 성면을 왜 한 줄 압니까? 옛날에 주상전하, 육지에서 이거 보기 힘들잖아. 주상전하가 제주도의 아름다운 수려한 경관을 보기서 왔다가 잠시 쉬어갔다. 그 임금이 쉬어갔으니까 주상절리다. 말은 되는데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대신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안 잊어먹겠죠.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알면 되니까. 그건 주상절리는 아니고 이건 그냥 기둥 모양이다. 요게 앞산 정상에 있습니다. 등산로에 바로 있어요. 요즘은 또 보기 좋죠. 이거 딱 서놨잖아요. 요거는 어디냐? 요거는 영두골. 앞산에 가면 영두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면은 여기 나타납니다. 또 요거는 어디 있느냐? 앞산에 달빛골. 달빛골에 가면은 그 원기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계단으로 돼요. 요 사람들 처음부터 밟고 올라가면서 이게 주상절리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올라갑니다. 진짜요. 이게 주상절리인데. 저는 올라갈 때 재밌지. 요게 1억 7천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절리를 내가 오늘도 밟고 지나가는 거라. 요래 가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하고는 기분이 다르죠. 제주도 올라가는데 요즘 올라 사람 많이 가죠. 알고 가면 재밌잖아. 모르고 갈 때는 노동이지 그거. 그렇게 말하면 노동이지. 근데 요즘은 그 노동을 기분 좋게 하죠. 왜? 알고 가니까. 그게 힐링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산도 알고 살아가면은 훨씬 정겨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주려고 또 내가 왔고. 그죠? 자, 이거는 앞산에서 내려다본 대구입니다. 여기 보이죠? 이거. 이게 일종의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고산이라. 이게 바로 두류산입니다. 두류산도 평탄면 위에 이렇게 솟아있거든. 이것도 우리 지역으로 보면 고산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거 뭔지 압니까?
와룡산 아닙니까? 요 건너편 여기에 쓰레기 매립했죠. 그 뚜껑 딱 뜯어 놓으니까 냄새 난다고 좋잖아요. 여기에 대구도 이렇게 품진데 이런 데 하나하나씩 요래 있는 거 요것도 아까 말했던 보릿구렁 예 해당한다. 우리 고산과 같다. 그래 보면 돼요. 요게 바로 와룡산이네. 와룡산 요거는 전면이고 요게 뒷면이에요. 요면 요게 지금 쓰레기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자 여기가 어디 보면 팔공산에서 저 남쪽을 보고 찍은 건데, 팔공산 요 아닙니까? 정상부 여기서 이 남쪽을 보고 찍었어요. 찍었다. 요건 내가 아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진 거 하면 아까 제일 오래된 게 태제감이고, 그죠? 제일 오래된 게 태제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7천만 년 전에 화산, 그 다음 6,500만 년 전에 화강암, 맞죠? 그런데요. 자, 화강암과 안산암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열기가 무지무지한 뜨거운 열이 생기겠죠. 그럼 그 주변에 태저감 같은 거는 굽어버리죠. 맞죠? 그죠? 그러면 같은 태저감인데도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팔공산이고 화강암이 오는데 여기 지금 대구 분지 태저감이잖아요. 여기도 태저감이고 요 그린색 요것도 태저감이에요. 근데 얘들은 안 굽혔고 얘들은 태저감인데도 화강암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열과 온도로 굽어버리니까 굽혔어요. 그러면 굽힌 놈하고 안 굽힌 놈하고 어떤 차이있습니까? 굽힌 게 훨씬 단단할 거 아닙니까?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굽혀진 거하고 안 굽혀진 건 다르죠. 그러면 침식으로 받으면 차별이 생기겠죠. 굽힌 쪽은 잘 안 깎이고 안 굽힌 거는 잘 깎이고, 그래가 깎인 게 대구 분지가 됐고, 안 깎이고 나면 얘가 팔공산을 둥글게 둘러싸는 환상산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깎였으니까. 단단하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에 도덕산, 응동, 응해산, 뭐 이렇게 용암산, 능현등산, 이게 바로 그 산들입니다. 원래는 이게 대구 분지하고 똑같은 암석이었죠. 태지감이었죠. 근데 얘는 열 변성 작용 받아가 단단해져갖고 안 깎이는 거예요. 차별 침식이라 그러면 알겠습니까? 누구는 깎이고 누구는 안 깎이는 거. 안 깎이고 남아있는 이 모습, 이걸 등산인들은 뭘 합니까? 팔공산 정상에서 쫙 보고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잖아. 독수리 아니 독수리,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독수리 오형제. 걔들이 바로 얘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가장 좋은 거는 팔공산 한 번씩 가죠. 가다 보면 불로동 지나고 봉구동 지나면 뭐 합니까? 터널 나오죠. 바로 그 터널이 요 지역입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터널 지날 때 아 이거 굽힌 지역이구나, 저기서 보면 독수리 오형제에 해당하는 애들이구나, 요래 생각하면서 가면은 훨씬 터널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터널 가면 아무 재미도 없지 뭐. 그런 걸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가면은, 또 그거 생각하라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교통사고 납니다. 그죠? 그거는 그냥 생각하면서, 문제는 딱 정신 차리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요 지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대구의 자연산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만들어지는 거네. 요것도 조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까 화강암이라고 그랬죠. 자, 화강암이 땅속에 있는데 얘가 올라왔잖아요. 땅 밑에서 올라 터져만 화산이 되는데 안 터지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요 위에 있는 지표는 이렇게 휘어지겠죠. 눌러보세요. 휘어지죠. 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땅이. 이렇게 팽창하면 갈라질 거 아닙니까? 이게 손 트듯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 터진 곳은, 한번 더 봅니다.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여기 올라가죠. 주변은 원래는 이렇게 같은 지표면인데 올라오니까 여기는 올라가고 주변은 낮아지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산이고 여기는 평야죠. 나중에 되면 역전됩니다. 어떻게? 여기 갈라진 놈이 빨리 빗물이 들어가 깎여버리죠. 그렇게 빨리 깎여요. 깎이고 여기는 잘 안 깎이는 거라. 왜? 성격이 변성함 지대니까 단단하니까. 나중에 거꾸로 역전됩니다. 얘는 아까 끼가 남아있고 얘는 깎이 이래 되죠. 이렇게 보는 거야. 지형 역전돼 보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 원래 지금 여러분들 우리 팔공산 꼭대기 있죠. 이게 원래는 그 화강암이 만들어질 때 땅 속에 지하 2km 밑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팔공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6,500만 전에는 땅속 2km 밑에 있던 게 다 깎이고 나타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거는 덜한데 가운데 가면 설악산 있죠. 금강산 있죠. 그것도 화강암이거든. 그거는 이
대구 지역의 팔공산 항공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한 2억 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금강산이나 설악산의 화강암 정상부, 대청봉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지하 10km 밑에 있었답니다. 10km 깎이고 나타난 거고, 우리 대구의 팔공산은 2km가 깎이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 그래 됐습니다. 자, 그때 깎이는 경우는 봐요. 땅 속에 이렇게 깊이 있을 때는 꽉 눌려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거 왜 자꾸 깎이려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점점 줄죠. 그러면 화강암이 팽창하겠죠. 위에서 누르다가 누른 놈이 자꾸 깎이려면 하중이 줄어들면 이게 팽창할 거 아니에요. 팽창하면 이렇게 되네. 수직선, 수평선 생기죠. 균열이 막 생기는 거라. 벽 깔아지듯이. 그 균열된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고 자꾸 깎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 요겁니다. 요걸 우리는 세프롤라이트, 석비례라고 그래요. 부석바요. 요거는 남았는 핵석이 되죠. 요거 지금 뭐 보니 어딥니까? 저기 달성군에 가니까 달성군 자연휴양림 들어가는데 그 아잘리아 호텔인가 하나 만들었죠. 그게 그렇게 둥글둥글한 거 많죠. 그게 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걸 핵석이라고 합니다. 핵석. 둥근 돌. 그런데 이걸 그냥 핵석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쪽 사람들은 이게 용알같이 생기죠. 그러니까 용알. 그래 동네에도 용리 됐잖아. 용마을. 또 그렇게 용리라고 알고 사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분도 좋고, 이야기만 내가 용이 태어난 말에 산다 하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지렁이가 태어난 말에 산다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맞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품수의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품수라는 게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에 다 달려있어요. 앞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사람 훨씬 잘 삽니다. 내가 삽니다. 저는 원래 부동산도 투기라고 하잖아요. 뭐 좋은 말 하면 투자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잘 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언젠가는 말 거야 하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지금 돈 버린 사람 누가 다 버렸습니까? 투자한 사람이 다 버렸잖아. 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지 됐지 뭐 지금. 뭐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살아가는 데서도 플러스가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유명한 분이죠. 갓바이. 이 부처. 이 불상도 바로 이 핵석을 조각해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요 갓바이도 핵석을 조각해서 만든 게 갓바이다. 난 그래, 갓바이, 뭐 여기는 우리 보면 뭐 기독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또 뭡니까 불교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종교를 가지죠. 뭐 이슬람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슬람교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종교를 떠나가지고 이 불상을 참 난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요. 지금 이 불상 작품을 9세기 작품이라고 글에 나와 있거든요. 불교 미술사에서는 9세기 아닙니다. 7세기 작품입니다. 왜 그런가? 근데 증거를 갖고 있어요. 9세기라고 주장하는 미술사학자들의 주장은 뭐냐? 신체의 평면적 탄력성이 부족하다. 언밸런스하다 이래. 그거는 불교의 철학을 몰라서 그래서 그러죠. 왜냐하면 이 불상을 만든 사람이 7세기의 의현대사, 원광법사의 제자 의현대사가 만들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 기록지가 오래는 안 됐어요. 1821년 선보사 사적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만들었냐? 의현대사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상을 발현하면서 3년간 여기서 만들었대요. 요거 대자라 그러죠. 원래 부처가 앉아서 그 밑에 자리가 있잖아요. 방석. 대자는 따로 만들었는데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건 왜냐? 그게 바로 불교의 자연 존중 철학 사상인데, 하나의 돌이라도 훼손됨이 없이 하려고 주어진 돌에 맞춰 불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자도 하나로 붙어 있다. 그거는 대자도 따로 만들면 좋은데 그 돌 하나조차 훼손하는 것은 불교 철학에 맞지 않는 사상이에요. 자연 존중. 그 스님들 밥 먹을 때 뭡니까? 한 톨도 안 남기죠. 바로 그거 논리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는 또 이제 경제학에서는 불교 경제학이라고 해요. 부디스트 이카노미. 불교 경제학은 혼자 자급자족하는 거. 적게 생산하고 적게 먹고. 뭐 small is beautiful 하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큰 것이 아름답나. 그러니까 요즘 막 코로나도 결국 환경 파괴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는 또 뭐 원숭이 두창인지 옛날에 천년도 아닙니까? 그것도 생기고. 이 전부 다 환경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지금 일회용 막 나도 한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자꾸 그러면 참 이 지구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갑바의 부처를 보면 그 의연대사가 만들었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신체적인 탄력성 때문에 뭐 불교 미술의 정수인 그 시기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평가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오로지 철학도 불교 철학 사상도 담겨 있으니까 그걸 같이 이해하면서 봤을 때는 결코 잘못된 작품이 아니다. 이 돌도 결국은 이런 돌로 만들었다는 거 알겠죠? 설악산 흔들봐야죠.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화강암에서 나온 거라. 깎이고 나면 돌 핵석. 이거 설악산 흔들봐야 저 어디고 울산바위. 이거 내가 보면 처음부터 그런 돌이다. 이게 저 설악산에 있는 거 뭡니까? 용화장성, 뭐 공룡능선하고 비견되는 거. 여기가 망경대거든요. 요 망경대에서 찍은 거예요. 망경에서 반대쪽 지금 오시암 나오고. 설악산 가보셨죠? 내 설악은 안 가보셨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 설악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대구 팔공산 연보람 꼭대기 있습니다. 이런 바위 큰 거, 이거 직경 35m 5개 있습니다. 요것도 불조감이라고 하죠. 부처님 발이래. 요것도 거기에 있고. 요거 김유신 장군과 관계는 장문바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런 돌이다. 요거 노죽도. 요거 팔공산 정상부 있죠. 요 기가 하도 세갖고 무당들 제일 많이 오는 거 기바드로 그런 곳입니다. 하여튼 대단한 산이에요. 그 팔공산이 우리 고산하고 관계 있죠. 고산에서 어딥니까? 북쪽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고산 팔경 나거든요. 그때 또 설명이 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냥 우리 대구시도 보다 보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의 어떤 유명한 강이들이죠. 이 물이 이리 흘러가죠. 완전 꼬르고발 해야 되죠. 그래 나중에 한번 봐요. 이리 흘러가 얘는 이리 흘러가 여기 자꾸 떼기만 여기 끊어버리겠죠. 나중에 되면 물이 이리로 바로 흘러보겠죠. 그래 될 수 있죠. 그런 게 있다니까. 그거 설명을 하고 빚었어요. 우리 대구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금호가예요. 우리 고산 앞에 흘러가는 금호가. 낙동강 맞죠? 요거 어디입니까? 와룡산이잖아요. 자, 와룡산 어딘가 대충 알았죠? 금호가 흘러갑니다. 자, 봐요.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 요래 흘렀어요. 가다가 끊어버렸잖아. 옛날에 물이 흘렀다니까, 여기. 그 조세 보니까 여기에 강물이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옛날에 물이 여기로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래 끊겨버렸죠. 요런 하천들이 대구에도 있다. 이런 걸 절단 공유. 여기가 하면 서재 알죠? 서재 도시도 유명하잖아요. 성시도 있고 요리까지. 요거 비슷한 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디 있는가? 요거는 여러분 그 단종 죽은 데 알죠? 청령포, 청령포입니다. 여기 봐요. 이 물이 서강이죠. 평창강 아닙니까? 이게 동강이죠. 둘을 만나가 이게 남한강 되잖아요. 여기 봐요. 자, 이렇게 옛날에 물이 이래 흘렀습니다. 이래 흘러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흘러죠. 끊겼는 게 지금. 이런 거. 여기 딱 단종 딱 가다 놨잖아. 왜? 주변 전부 다 남쪽은 깎아지던 산이고 동쪽, 서쪽, 북쪽은 물이죠. 도망갈 데가 없는 거라. 완전 빠삐용 같은 그런 섬에다 딱 갖다 놔보자. 그죠? 요런 게 대구에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없는 데가 싶어가 대구 학생들이 막 전국 돌아가면서 보고 이러는데 대구에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산 주변 지리적 특성을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내가 그 항공사진 촬영했는데요. 여기 고산 서당하고 딱 나와있죠. 여기 고산이거든요. 여기 지금 제일 높죠. 고산 높이 96.3m. 100m가 안 돼요. 그 봐요. 이 주변이 전부 다 평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산 하나 있죠. 요거 소달마또 우산. 요거는 또 뭡니까? 요새 수성구에서 그 신년 되면은 해맞이하죠. 천연산. 요즘은 안 했다. 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뀐 줄 압니까? 그 좋은 인물을 갖다가 다 막아놔가지고 지금 얼굴을 지금 잘 못 보겠네. 그죠? 자, 그럼 요 고산인데, 여기가 고산 서당인데,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큰 물길이 하나 지나가죠? 이거 뭡니까? 이 금호강 아닙니까? 그럼 금호강은 이제 함량은 지류가 있는데, 요거 뭡니까? 요거. 여기,
그렇죠. 여기 어목천입니다. 경산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어목천.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그러면 요게 바로 남쪽으로 흐른다. 남천. 남천입니다. 다음이 요거 어디로 들어갑니까? 금호로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남천으로 하면 요 물길 있죠. 요거. 여기 옥수천. 이해가 됩니까? 길거리 다닐 때는 알겠는데 이런 거 잘 모르겠죠 또. 그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묘하천. 요렇게 여기 묘동 아닙니까? 흘러갖고 남천 들어가죠. 여기 묘천.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이제 금호강을 강을 다 가로지는 이 안심교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자 한번 보여. 요거 천길겠죠. 요거 뭡니까? 이게 바로 경부 고속전차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구선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는 경부선이죠. 아까 우리 관장님도 가시던데 여기 와 발전이 잘 안 되노? 발전 뭐 언젠가 되겠죠, 그죠? 되는데 이런 단선 철도가 통하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쉽지 않죠. 안 그렇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세 개나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발전되기를 원했더라면 이렇게 결혼도 막아야지. 뭐 들지 말도록. 근데 한참 뒤에 우리가 살아니까 그죠? 경부선 같은 거는 1905년에 개통됐으니까 그때 태어나도 안 했는데 왜 막겠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충분하게 나름대로의 발전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로 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고산은 주변에 보면 평야인데 산만 이렇게 외로이 있다. 외로를 갖다 써서 고산. 이런 걸 우리는 한문적으로 고립구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보이죠? 여기 보면 뭐 물 색깔은 검은고 여기 뭡니까? 이러고 요거는 초록색은 식물이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금호강 전체가 습지입니다. 습지. 습지의 정의가 뭐냐? 습지라는 것은 영어로 웨트랜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젖어 있는 그런 땅. 습지의 정의는 옛날에 이란의 람사르 협약에서 이야기했어요. 수심 6m 이내, 수심이 6m를 넘어가지 않는 모든 수채는 습지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논도 습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그런 거는 인공적인 습지죠. 수선봇, 저 6m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것도 습지다. 단 인공 습지죠. 이런 거는 하천 안에서 발달돼서 이런 걸 우리는 하천 습지라고 합니다. 하천 습지. 금호강이죠. 자, 이 금호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게 많습니다. 왜 금호인지 알죠? 금호강의 유래. 금호강에 보면은 이게 강이니까 뭐가 많습니까? 갈대가 많죠. 갈대가 이렇게 자라가 있다가 가을 되면은 이 바삭바삭 마르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원래 강가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불면은 이 갈대끼리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부딪히고 소리 나죠. 그 소리가 마치 가야금 검은 거를 뜯는 소리가 같다. 그래서 금 호로 돼서 나느냐? 유속이 워낙 완만해가지고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완만하더라. 호수있더라. 그러니까 호, 그리고 금호입니다. 이제 금호가 알겠죠? 금호의 유래는 그렇게 나왔다. 남천은 유래가 뭡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경산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천이다 하고 또 다른 말로 남계, 남쪽에 있는 시내다.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목천은 옛날에 여기 뭐, 까마귀도 뭐 많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정확한 지명 유래로 보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또 우산 같은 거는 소와 닮았대서 우산이라 한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고산에 이게 모산지 있죠. 여기 가보셨습니까? 모산지 있고 그 밑에 좀 더 큰 곳이 있죠. 부천지. 개구자 쓰죠. 맨날 이 못을 만들 때 그 앞에 지나가는 개를 봤다. 그것도 말이야. 그러면 지나가는 개비 봐서 뭐야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런 조금 그 비논리적인 지명유래도 많습니다. 아무튼 뭐 부천지, 모산지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고산이 대구광역시입니다만은 예전에는 고산이 대구광역시 아니죠. 경선이었죠. 경선인데 대구로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그 수성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죠? 그 대구가 직할시로 되면서 주변에 경산에 그 좀 당겼죠. 고산 당기고 저쪽에 가면은 안심 당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구 직할시로 됐잖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이 수성구라는 용어 자체도 오래됐습니다. 원래 수성구가 어원이 어디냐면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죠. 우리 수성구가 신라시대 때는 위하군, 위불군, 여러분 이두편이죠. 불하자 선거. 위하군, 위불군 또는 위벌군 이렇게 하다가 신라 경덕왕 때 와가지고 757년입니다. 경덕왕 때 와가지고 중국식 지명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때 이 수창군이 위하군이 수창군이 돼요. 그때 달구벌이 대구가 되고. 그때는요, 그 신라시대 때는 우리가 있는 이 수창군이 더 컸어. 그때는 군이고, 대구는 달구불현. 요즘 뭐 달성군, 뭐 구지면, 뭐 이런 식으로. 구지면은 대구고, 달성군이 수성구다. 옛날에 수성구 훨씬 컸습니다. 그때는 수창군이 크다는 거 있었고, 그 밑에 현이 이제 몇 개 있죠. 소위 말하는 대구 달성군을 중심으로 하는 달구불현. 그 다음에 지금 하원 알죠? 하원현. 그 다음에 다사현. 그 다음에 칠곡의 팔거현. 그 다음에 동평 가면 해안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대구는 작았다. 수성구가 오히려 더 컸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고려시대 오면서 수성군이 잘못했습니다. 위하군 이 부분에서 수창군 됐다가 고려시대 왔고 수성군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고려시대 와서는 수성현으로 강등됩니다. 규모가 줄죠. 그 대구 이제 조선시대 넘어오죠. 넘어가지고 대구는 조선시대부터는 대구가 커집니다. 세종 때 처음으로 대구가 현에서 분되고 수성은 현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수성현이 대구군에 소속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구가 더 상위 집단, 수성구가 하위 집단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게 우리 수성구입니다. 이거 되죠. 우리 굉장히 어렵다 이 수성구라는. 우리 대구에 수성과 관계된 게 뭐 수성못도 있고 수성구도 있지만 수창과 관계된 이름도 있죠. 수창초등학교. 그게 대구의 전신 아닙니까? 대구의 전신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이 수창에서 숫자를 어떤 책에는 가창 알죠? 가창으로도 선택이 있어요. 옛날 서예. 그래서 달성군 가창면이 수창을 잘못 써서 가창으로 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수창군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두산동, 저 남구 대명동, 앞산, 가창 저 밑에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창은 수창과 같은 개념이었죠. 어쨌건 뭐 그런 지명의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금호강이 아주 크죠. 금호강 길이가 한 얼마쯤 되겠습니까? 금호강이 118km. 여기 좋죠. 118, 118. 유역 면적이 한 2100제곱킬로미터쯤 됩니다. 왜 그러면요? 신천은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신천은 27km 길이가. 유역 면적은 160평방킬로미터. 금호보다 훨씬 적죠. 도하천은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남천하고 어목천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드론으로 최근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처를 달아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방금 봤던 이지도하고, 자, 이지도 한번 보세요. 이지도 보면은, 아까 말했죠, 이거. 대구선, 경부선, 경부고속선, 맞죠? 자, 요거 한번 봐요. 여기 뭡니까? 대구선, 맞죠? 경부선, 경부고속철도, 맞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게 안신교겠네요. 아까 고지도하고 매치 들어가죠? 요게 바로 드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산수당이 아마 요 어디에 있을 거예요. 대충 있죠. 자, 요걸 이제 반대편에서 찍었습니다. 요거 보산수당이. 맞죠? 보산수당. 자, 이 뒤에는 이 산들이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그 대덕산 또는 용지봉 또는 성암산 이쪽 주경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의 지질하고 요 고산의 지질, 이 주변의 지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뭡니까? 요거는 우산이 되겠죠. 그죠? 맞죠? 반대편이니까. 자, 여기 한번 봐요. 고산 일대의 주요 지질. 고산이 95.3m인데 그 주변에 100m 내에 그런 게 맞죠? 아까 말했던 천을산, 우산, 고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전부 다 중생대 태정암입니다. 그러면 요게 중생대 태정암이라고 하면 아까 대구 큰 차원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대구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태정암이니까. 대구 분지잖아, 분지. 분지와 같은 도로 되어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고산, 천을산 이런 거 있죠. 여기 전부 다 대구 분지와 같은 태정암으로 되어 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주변에 있죠, 주변에 하천 주변에 있는 평야. 그거는 충적층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하천 강물위에서 범람회가 만들어진 비옥한 토양, 굉장히 비옥합니다. 이런 데서 농사 지면 농사 잘 되죠. 그런 걸 충적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남쪽 배우산지 아까 그 뭐 용지봉, 대덕산 이야기 줬죠. 얘들은 하산암으로 되어 있다. 그럼 요거는 누구하고 같습니까? 대구 전체적으로 볼 때 앞산하고 같은 거예요. 앞산이 만들어질 때 요 산들도 같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지봉, 성암산 등산할 때 산이 좀 가파릅니까? 안 가파릅니까? 좀 가파르죠. 그게 하산지이라서 그래요. 하산암이 단단하거든. 원래 단단한 놈은 잘 안 꺾여가지고 경사 급해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사는 동네, 뒷동네, 뒷산에 있는 저 산들이 앞산과 같은 성분의 암석으로 되어 있구나. 하산이구나. 요거는 대구의 분지와 같은 암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자연사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의하자. 아까 묘천은 흘러가지고 남천으로 들어갔고, 그 남천이 금화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동쪽에 옥수천은 흘러가 들어갔습니까? 역시 남천 들어갔죠. 근데 요거 오목천은 왜 따로 저 북쪽에서 흘러가지고 금화로 바로 직접 유입했죠. 이런 수계를 볼 수 있고, 여기 나오네. 여기 봐요. 여기 지금 금호강이 여기서부터 흐르거든요. 이게 금호강이 어디서 흐르는가? 금호강 발원지가 포항시 축장면, 여기 뭐 가사령, 성법령 두 개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영천을 통과해갖고 경산을 통과해서 대구를 해가지고 하원연지에서 낙동강 들어가잖아요. 총 길이 118km, 유역 면적 한 2100제곱킬로미터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요 오목천 있죠? 여기네, 요게. 오목천은 여기 보십시오. 오목천, 남천, 금호강 합류하는데 오목천 한번 봐요. 용성면, 매남리, 구룡산 써놨죠? 구룡산 서쪽에서 발원해가 경산 대정동에서 금호강으로 합류하는데 길이 한번 봐요. 22.5. 자, 길이 22.5 같으면 아까 신천 길이가 얼마나 했습니까? 27이죠? 신천보다 조금 짧습니다. 유역 면적은 신천은 160인데 얘는 114. 길이는 짧은 반면에 면적은 유역 면적이 좀 더 넓죠. 요게 오목천이고. 그 다음에 남천, 요 있죠? 남천. 용각선 바로 밑에 있죠. 남천면 용각선 부근, 요 용각산입니까? 요 부근에서 발원해가지고 수성구 묘동에서 금호강을 유입하는데 길이 22.5 똑같습니다. 오목천하고. 근데 유역 면적은 굉장히 좁아요. 110평방 킬로미터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하천 중에 요 뭐 오목천, 남천도 얘기했지만은 신천 말고 또 저 위에 뒤로는 동하천이 있죠. 동하천은 길이가 20km밖에 안 됩니다. 20km 정도고 유역 면적도 110 정도. 그렇긴 해요. 동하천은 어느 거하고 비슷합니까? 동하천은 남천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오히려 남천이 길이는 더 길죠. 한 2-3km 더 깁니다. 그 길이로 보면 제일 긴 게 신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이 오목천하고 남천이 신천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동하천보다는 조금 더 길죠. 그런 규모를 보인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뭐 하천 흘러가면서 유입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그 영천 지나가면 여기 고연천 맞죠, 그죠? 고천천, 부간천, 신령천, 청통, 대창천, 이 점 영천이죠. 합류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경산에서 오목천, 경산과 대구 지역에서 남천, 더 내려오면 신천, 위로 가면은 동하천, 팔거천, 이연천 여러 지류를 합류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낙동강으로 들어가죠. 이 하천이 바로 금호강이다.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렇게 큰 하천이 흐르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지는 않겠죠. 엄청난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 스토리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산서당 주변 팔경, 이 서석부라는 조선후기 문신이 고산서당 주변의 팔경, 안동 경치 8가지를 이렇게 시로 적어놓겠습니다. 시는 뭐 다 적지는 못했고, 시제, 시의 주제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일경, 북악의 푸른 아지랭이, 이걸 한자로 쓰면 북악, 청남, 북악의 푸른 아지랭이. 요 북악이 어디를 말합니까? 고산에서 북쪽이 어디입니까? 이 산은 어느 산을 말합니까? 이게 바로 팔공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팔공산을 말합니다. 이경, 남계의 전영놀. 여기서 말하는 남쪽 하천 뭡니까? 그렇죠. 남천. 남천의 만하, 늦을만, 전영노을 알죠? 노을하 그래요. 남계 만하 그래서 제일 보기 좋은 게 북악의 푸른 아지랭이가 참 보기 좋더라. 최고의 경치다. 고산서당에서 바라봤을 때. 두 번째 경치가 남쪽 남천에 그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게 그것도 보기 좋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금호강의 고깃배, 금호, 박, 고깃자리가 선박 박지 않습니까? 그죠? 금호강의 고깃배. 저것만 봐도 뭡니까? 그 당시에 금호강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 금호강에서 고기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림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낚시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해도 꼭 하는 사람 있죠, 보면. 맞잖아, 그죠? 고깃배. 네 번째, 우산의 목동피리. 아까 우산 봤죠? 고산 옆에 우산. 소달 맞는 거. 우산의 목동피리. 우산, 목적. 저 말은 뭡니까? 우산의 목동의 피리. 그 말은 그 당시 우산에서 목동들이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는데 저걸 할 수는 없잖아. 요즘하고 너무 다르죠? 요즘 우산에 목동 봤습니까? 목동이란 진짜 없어졌는데, 그죠? 그때만 해도 목동들이 있었다. 그런 아주 참 전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다 글로 남아있으니까 그때를 상상할 수 있지. 글로 안 남아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오경, 능수, 유어, 능수의 논의는 뭔가. 근데 이 능수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무엇인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모산지 아닌가? 무슨 모산지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구천지란가? 아니면 중간에 사라진 못시도 있고. 이 목화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수성구청 알죠? 수성구청 그 자리 원래 못입니다. 압니까? 네. 그 범어못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명함 없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 대부분일걸요 지금. 수성구청 그게 못입니다. 못자리. 요즘 못 메어가지고 못을 메어가지고 아파트 짓는 데 많아요. 저 옛날에 배자못, 대불지, 불상지 가는 거 그거 메어가지고 지금 뭐 아파트 대단히 들었었잖아요. 감산못 메어가지고 아파트 대단히 들었어. 그죠? 우리 수성구청에 범어도 못이었다. 그 다음에 유재의 꾀꼬리, 요 버드나무 있는 제방, 여기가 금호강 제방입니다. 금호강 제방의 신앵, 여기 꾀꼬리 행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 금호강에 가면 제방에서 거기에 버드나무에서 그 버드나무에서 꾀꼬리들 앉아가 꾀꼬리 거리겠죠. 그래서 그 풍감, 그런 정겨운 풍감. 지금도 우리 금호강 제방에 오면 저런 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금호강 제방에는 저런 새는 잘 안 보이죠? 그 대신에 화려한 말 것은 앞에 효라기 뭐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창해의 척벽봉. 창해라는 것은 푸른 절벽입니다. 푸른 절벽의 척벽고모. 요거는 남천 혹은 금호강 그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팔경. 평사에 조는 갈매기. 평사 알죠? 평평한 벽사장. 금호강입니다. 금호강 벽사장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도는 갈매기. 뭡니까? 갈매기들이 물고기 좀 잡아먹고 식권 쪽 왔겠죠, 그죠? 꼬박꼬박 조는 모습. 이런 걸 8개 팔경을 해가지고 그 당시의 풍광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고산서당에서 적어도 저런 풍경은 볼 수가 있었겠구나. 저런 걸 가지고 고산에 발전을 해서 복원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태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런 걸 한번 이번에 이제 선거도 다 돼가는데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구청장님하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이거 하면 요즘은 전부 다 힐링을 중시하는 사회니까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호강 얘기했죠. 금호강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까 다 해줬죠, 이거. 길이 118km. 그 다음에 유역 면적 2,050제곱미터. 낙동강에서는 남강이 제일 크고, 두 번째입니다, 금호강이. 남강 어디 있습니까? 진주 알죠? 진주, 남강, 농계. 알죠, 그죠? 외장, 휴일렀고, 그냥 동반자세 그죠, 그죠? 금호강 여기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금호강에는 이게 금호와 관련된 지명이 많아요. 어디 가면 줄 압니까? 영천에 가면은 금호읍 있죠. 영천시 금호읍 있잖아요. 금호죠. 또 금호하고 금자 들어간 게 하양. 제가 다니는 대학이 하양 금남기거든요. 가야금 금쳤어요. 가야금을 뜯으면서 즐거움을 있는 곳 금남. 또 금자 들어가는 게 어딘가 하면은 대구시 동구 가면은 금강동. 금강동 있죠. 그 지하철 끄트머리 1호선 그 뭡니까 기지 있는데 그 금강동입니다. 그것도 가야금 금쳤어요. 또 금이 어디에 있노 하면은 또 어디 있습니까? 금호평양, 금호들이라 하죠. 금호항역의 모든 걸 금호들이라 합니다. 거기도 금호가 나오고. 또 금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금호지구, 그렇죠. 북구에 가면 금호지구 있죠. 아파트 단지. 거기도 금호입니다. 그래서 이 금호항 주변에는 가야금 금자와 호수호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금호강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스토리 많죠? 엄청 많은데 서거정의 대구시병의 제1형이 금호강 뱃놀이입니다. 금호강, 금호범주, 금호강에서 하는 뱃놀이. 이게 지금 서거정에 나와죠. 또 팔령에는 보면은 노원송객, 노원에서 그대를 보내며 이 전부 다 금호강과 관련된 시죠. 그 다음에 이 시가 나오려면 누각과 정작이 많이 되겠죠. 누정,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가면 소유정, 압로정, 이거 내가 맨날 하면 여러분 저기 그 불로천 알죠? 불로동 건너편에 금단동 아닙니까? 금단동 아시죠? 금단동에 뭐 금단 산성 있거든요. 토성 거기에 지금도 가면 요정되어 있습니다. 송담 청린이라는 유명한 선비가 유유자적하면서 살았던 곳이죠. 왜? 조선시대 때 사화 일어났죠. 사화 당쟁. 그 사화 때문에 엄청난 친족들이 그 사회에 연루돼서 피해를 보는 걸 보고 나는 뭡니까 이거 벼슬에 뜻없다. 그리고 물러와봐 낙행해가지고 이렇게 정자 지놓고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정자가 소유정 압로정이었습니다. 압로정이 이 재밌죠. 여기 희롱할 앞자거든. 로가 효락이거든. 그래서 강가에 사는 효락이와 나는 즐겁게 놀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씻어라. 세심정 뭐 이런 거. 또 환성정. 환선의 성입니다.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성. 이건 뭐냐? 깨우친다. 불러와서 깨우치는 거. 내가 여기서 정자에서 공부하면서 내 잘못된 생각을 좀 깨우쳐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주제가 맞죠. 간어대. 이거는 물가, 금호강변에서 높은 데에서 내려다보고 고기 구경하는 거. 이건 한강 정부 선생 들어봤습니까? 대구를 대표하는 유학자입니다. 정부 선생이 주로 요 간어대에서 시를 썼다 그래요. 그 요이치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또 밤숫, 나루터, 백사장, 주막, 쭉 가면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사무진 나루터 아까 얘기했죠. 그 하운유지 그죠? 거기 가면은 뭐 이런 것들. 그 사문진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나루터 그냥 성취됐죠. 이 조선시대 때 이게 국가의 공부익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 계약이 당시 최초 피아노가 들어왔죠. 1900년에. 그 피아노 들어올 때 막 인부들이 피아노 내리면서 막 떨어뜨리니까 퉁 소리가 뿡뿡 나죠. 그러니까 인부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죠. 이게 뭐 귀신 들었다. 그래가지고 귀신통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또 동천연제 가면은 뭐 케이블카, 구름다리. 지금 다 사라졌죠. 옛날에 케이블카 있었죠. 구름다리 있었죠.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아련한 애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섭 하가 유명하죠. 이 사람 소 잘 그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동천연제도 왔어요. 피난 때 와가지고 이 그림 그리는 게 그게 바로 동천연제 그림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뒤에 나온 거 모르겠다. 뒤에 나오네. 요거는 습지죠. 이게 중요 습지가 되게 황정. 이거 어디 가면 씁니까? 황정습지. 대구 아닙니다. 이거는 영천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바로 안심. 안심섭지 알죠? 이게 바로 동하천섭지. 요 뒤에 여기 팔공산입니다. 정말로 좋죠. 이래 수리하는 경관이 지금 다 사라졌죠. 여기도 뭐 만들었습니까? 영경동 택지개발 7,700세대 들어서 엉망 다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달성섭지. 요게 낙동강, 요게 금호강. 요거로 옆에서 삐져들어오면 요게 대명천, 진천천하고 4개의 강이 마주치는 곳이에요. 달성섭지. 요게 바로 하련섭지 알죠? 고모동에 있는데. 요거는 유라섭지. 유라섭지는 우리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되죠. 저 뭐 경산 쪽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 좋은 섭지다. 이 섭지가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준대요. 이 색깔 자체가 초록색. 간호사를 복장이 하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하얀색은 약간 공포감이 있는데 초록색이 마음을 편안하게 준다 그래서 그렇게 색깔을 다 바꿨다 그러죠. 이 초록색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금호강에는 나루토도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많고 요 나루토는 요게 산문지 나루토입니다. 지금 없어졌죠. 요게 조야교인데 경북 여고 학생들이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요게 되겠습니까? 요 집 보이네요. 요 집이 뭔 줄 압니까? 여기 바로 강창교 바로 옆에 있는 이락스랑입니다. 강창나루토. 강창 가면 매운탕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사진으로만 옛날을 추억할 뿐입니다. 앞으로 이 금호강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여기에 보였어요. 금호강 그래도 플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는 신천도 중요하지만은 금호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기신토 아닙니까? 요 인보들이 지금 요 피아노 나르네요. 요거는 상화대 토성 있고, 요거 대구에서 최초로 사과나무 여기를 통해 들어왔죠. 1899년에 미주리지에 사과나무 70두그루. 요거 아닙니까? 요게 지금 계명대 동사병원 알죠? 청남덕 복에 가면 이 3대 복에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요 청남덕이죠. 요거 사문진 나루토에 그 피아노 100대 갖다 놓고 축제하고 있죠. 왜? 여기 피아노가 최초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려 기념 등등. 여기 산하림인데 여기서 신라시대 임금이 9분에 들었다 그러죠. 왜? 하도 경치가 좋아갖고 여기서 이제 주변에 꽃을 구경했다. 그래서 꽃을 구경하는 곳이라서 상화, 꽃하자, 상화대. 임금이 9분 왔다. 9분 올 때마다 하늘에서 빛이 발했다. 그래서 구라리, 그 구레리 이렇게 하죠. 그죠? 구라리 쪽 가면은 여기서 나온다. 그 임금이 누구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장왕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동왕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건 이 대구를 둘릴 때 여기 와서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이 주변이 뭡니까? 꽃바다입니까? 이러면요 하원이 됐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금호에서 뱃놀이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금호, 선사, 선유도. 금호강에서 시를 지으면서 뱃놀이 하면서 했던 그 시점의 일을 이렇게 지도로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 선사가 뭐냐면은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정구 선생이 있고, 그 정구 선생과 거의 라이벌 상태인 사람이 낙제 서사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601년 전쟁 끝났죠. 임진왜란 1592년, 1590년 정유장 끝났죠. 끝나고 전쟁 끝나고 3년 뒤에 선비들 다 모입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분도 많고, 전쟁 중에 이거 다 의병장 출신이거든요.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리고 모였는데 그때 모일 때 이제 이 모임의 주인이 누구냐? 낙제서 사원. 그때 누구를 불렀느냐? 구미에 있던 여헌 장인강을 부릅니다. 이 사람 봅니다. 이 사람도 아주 뛰어난 분이죠. 굉장한 분인데 국가에서 영의정까지, 나중에 영의정 수여 받습니다. 증정받는데 뭐 국가에서 높은 데스를 주려고 해서 이 사람 절대로 데스길이 안 나가요. 요즘하고 너무 안 되죠. 요즘에는 그냥 불러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도 2대가 있잖아요. 혹시 통화 중에 연락 오고 싶어가지고 농담삼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러주기를 바랬는데 이분은 모든 것을 거절해버렸죠. 아예 안 합니다. 마지막에 하도 국가에서 보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영의정 돌아가시는데 영의정을 줍니다. 직함을 해줘요. 그건 여헌 장관이라는 분이 여기 와요. 오니까 이 사람의
그 확실히 워낙 뛰어나니까 낙제 스산하고 두 분하고 주변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몰려드는 사람이 23분. 23분인데 약속도 안 했고 연락도 안 했는데 23분이나 몰렸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동력도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1박 2일 동안 뱃놀이 하면서 운자 돌려가면서 시집게 합니다. 시 못 지면은 벌주로 3잔 마셔야 되고 이랬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요게 그때 참석한 사람 이름입니다. 몇 년생? 50대, 40대, 30대, 20대까지 참석했습니다. 50대에서 나이 제일 많은 게 낙제스산 52살, 제일 적은 사람이 21살. 자기 아들뻘입니다. 아들뻘. 아버지하고 아들뻘이 같이 섞여서 시에 시집고 노래했어요. 요즘하고 완전히 다르죠? 요즘은 뭐 우리가 꼰대라 하고 안 받아주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뻘하고도 아들도 한참 밑에 아닙니까? 잘하면 거의 뭐 손자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올려가지고 시를 짓고 벌주도 마시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걸 기록한 게 요 선사는 뭐냐? 요게 낙제스 선생이 여기다가 요 선사에다가 자기 사당을 하나 지었어요. 돈 내고. 그게 왈락제입니다. 왈락제. 그래서 여기서 그 짓는 기념으로 그날 1601년 그때 우리 경상감령이 대구로 오는 날이었죠. 경상감령 오늘 알죠? 그때 안동에 있다가 대구로 왔잖아요. 이렇게 했는 거. 그때 일을 소상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말 다 써놨어요. 오늘 이런 모임은 하늘의 뜻이리라. 우리가 이렇게 뭘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전란 중에 12년 전란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또 이런 모임이 또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모이고 안 모이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잘 살자고 우리가 글을 요게 글 쫙 써놨고 요 글이 그 글입니다. 번역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까 말했던 청인의 소유정 압로정. 여기 아양로 이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송천의 아양로. 요거는 해방되고 나서 지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전적인 뭐 상관없죠. 요거 압로정. 여기가 이락스당. 강창기 알죠? 요거 바로 거기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강창 적벽이잖아요. 양지강의 적벽보다 더 좋아요. 조조 군대와 그 뭡니까 나머지 두 군대하고 유비하고 그죠? 붙은 그 군대. 그 조조가 여기서 박살나버리잖아요. 그 적벽보다 훨씬 더 적벽입니다. 여기 있는 이락스당. 이 바로 강창교 있고 그 옆에 계명대 있고 그죠? 이락스당이 무슨 뜻이냐? 이라는 게 그죠? 이천이죠. 이천. 여기가 뭐 이천이라는 동네거든요. 그 이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유학의 종조 정호, 정이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원래 뛰어난 사람은 자자 붙이잖아요. 주희가 주자가 되었고 그죠? 또 공부가 공자가 되듯이 이분도 정호, 정이 두 막중한 선비가 있었는데 북성시대 사람입니다. 두 분이 워낙 학문적으로 뛰어나니까 자자 붙이시죠. 정자. 그 두 분이 사는 곳에 있는 하천이 이천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따고 낙은 뭐냐? 낙은 주희 주자가 살았던 땅이 낙양입니다. 그 낙자를 땄죠. 그래서 여기서 이락스당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의 승리학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학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죠. 그때 여기에 대표적으로 모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강정구하고 낙제스사원 지금도 모시고 있죠. 그래서 이락스당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천이라는 동네도 중국의 승리학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구현된 게 이천입니다. 달성군에 거기가 달성군 맞죠? 이천이. 지명을 보면은 이 지명이 왜 나왔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죠. 요 그림은 뭐냐? 동천유원지 때인데 1911년 일본인 사카모토가 우리 대구에서 최초로 사과를 재배하고 개척한 곳이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일본인들이 그 전에 뭐 미시시피주 사과는 1900년에 들어왔고 일본인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일본에서 뭐 농대를 났대요. 그래서 사과 전문가라. 그리고 와가 동천에 보였더니 동천이 사과 재배하기에 가장 적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천에다 사과 재배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동천에 사과밭 유명했죠. 그 다음에 1918년에 동천 유원지 개발했고 동물원 있었고 그 다음에 55년 이게 이중섭 화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중섭 화가의 동천 유원지 그림이 이때 그렸어요. 여러분들 동천 유원지까지 이중섭이가 왔다 갔는지는 몰랐죠? 이 그림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당시에 동천 유원지 그때도 역시 동천에는 유원지 맞죠? 이렇게 배 타고 강수위도 아닙니까? 강수위도 그죠? 요즘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1956년에 아영누를 건립했고, 동천연지를 배경으로 영화도 많습니다. 1952년 태양의 거리, 이런 영화 기억나십니까? 54년 출경명령, 그 다음에 64년에 빨간 마호라, 요거는 기억나죠? 신영균이 나오는 거, 빨간 마호라. 65년 이것도 기억나죠? 저 하늘의 슬픔이, 맞죠? 명덕 초등학교 학생 그 대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2010 요런 것도. 그 다음에 또 우리 대구 노래 유명한 거 있죠? 패티김의 능금꽃 피는 내 고향. 이거 알죠? 이 노래 압니까?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 노래, 동천의 구름다리 너무나 유명합니다. 여기 봐요. 이거 아니고 이거. 동천의 구름다리. 케이블카 다 했었죠. 근데 이게 다 없앴죠. 없애는 걸 제가 찍어놨습니다. 케이블카 철거 중. 직접하게 찍었습니다. 제가 2013년 1월 15일 화요일날. 그죠? 난 또 구름다리 철거 중 2013년 12월 4일 수요일날. 이거 다 찍었어요. 내가. 이거 다 역사적인 그 사진 아닙니까? 요거는 있을 때. 그때 가면 요래 써놨죠? 기억납니까? 동천 구름다리. 요거 맞네. 한도, 이거 비싸다. 참, 그때 저렇게 하면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 요즘 만원 더 돼, 이게. 그죠? 그때 벌려갔는데 지금도 굉장히 비싸네, 이게. 애한테도 돈을 받았구나. 이렇게 비싸지. 진짜 비싸다, 그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싸네. 자, 그 다음에 안 쉬고 바로 좀 해가 다 마칠게요. 낙동강,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6월 3일에 갈 낙동강입니다. 길이가, 낙동강 전에 뭐라 불렸단 말입니까? 황산하라 불렸습니다. 영남에 낙동강 1300리. 자, 발원지가 우리가 보통 보면 강원도 태백시 항저로 되는데 이게 발원지 아니에요. 이거 공문은 아닌데 이거 발원지 아닙니다. 발원지는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관 경북대학교에서 이분 이제 돌아가셨죠. 한백산 은대봉 아래 너덜샘, 다른 말로 서들샘이라고 하는데 여기 해발 고도 1268m의 두문동대와 해발 굉장히 높죠. 1446m의 천이봉 사이에 해당하는 태백시 화전동 산 중턱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샘이 있어요. 샘. 여기가 낙동강의 발원지다. 그리고 요 물이 흘러가 결국 항지로 가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렇습니다. 용소 아니다. 요 너덜샘에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더라. 스며들어가지고 한 3, 4km 아래 갈 길에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용소더라. 그래서 낙동강 발원지는 요거보다는 여기 맞다.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요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낙동강이 발원지는 너덜샘 캐도 좋고 용수로 캐도 좋다. 그 말고 또 발원지로 지금 거론되는 게 요거 용정, 용당, 망정사의 요 절안에 위치하고 낙동강 발원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지만은 복류해가지고 복류하면 물이 땅속으로 흐른다 이 말입니다. 복류해서 반지에서 단골이 게으르지는 거 요거 용정, 용담은 단골 광장 앞 청운사 경내에 있는 연못인데 요 두 가지는 발원지의 성격은 조금 덜 갖췄어요. 근데 요거는 너덜샘, 원래는 여기가 발원지 맞는데 원래는 발원지가 되려고 하면은 호수, 물이 웅덩이에 있어야 되고 그 웅덩이에서 물이 이렇게 지표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요거는 지표로 흘러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었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개면에서는 용소가 사실은 발원지가 되는 거고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너덜샘이 발원지가 된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선한 연애가. 자, 낙동강의 지명유래 한번 봅시다. 이 최치원 선생 알죠? 이분 누굽니까? 고운 선생님, 고운 최치원. 외로운 구름인지 모르겠다. 그죠? 진짜 외롭게 구름 그치 떠다니는 사람 맞잖아요. 최치원 선생 알죠? 신라시대 때는 뭐 있었습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비슷하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신분사기죠. 성골, 진골, 육두부빌 있잖아요. 성골은 부모 양가 다 로얄 패밀리, 왕족이고 진골은 부모 중에 한쪽만 왕족이고 맞죠? 아무도 왕족과 관계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육두품, 오두품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최치원 선생은 육두품이잖아. 나중에 당나라로 유학 갔죠? 유학 가고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리고 당나라의 율수 현리도 하고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임종을 보기 위해서 기구하다가 배가 표류해버립니다. 6개월, 1년 가까이 집 모아놓는 거라 표류해가지고 근데 올 때는 벌써 아버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돌아왔죠. 와가지고 그때가 진성명할 때 아닙니까? 시무 12조를 올려가지고 신라를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억했으면 신라가 안 망했지. 기억 못했지. 왜?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최치원이 죽음을 당할 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뭐 가야산에서 홍유동 계곡에서 신발만 벗어놓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분은 신선이 되었다 하더라. 그 나중에 이율곡 알죠? 이율곡 선생님. 이율곡 선생님이 가야산까지 옵니다. 시간은 엄청나게 길죠. 이 사람은 700년대 사람이고 이 사람은 900년대 사람이고 이율곡 선생은 1500년대 사람 아닙니까? 와가지고 가야산을 오르기 전에 꿈을 꿨단 말이야. 꿈을 꿨는데 이 최천생이 현몽했다 그러죠. 그 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가야산 이율곡 부흥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거 보면 이 신선, 나는 어제 꿈에 이 신선 최천 선생을 만났는데 그래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이때까지 나는 가야금을 켜고 싶어도 켜질 못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안 와가지고 오늘 네가 잃어버리니까 내 가야금 듣고 싶다 하는 그 한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역시 훌륭한 사람끼리 통하는 거라. 우리는 가봐야 뭐 꿈에 나타나겠다 그죠? 이 사람은 이율곡 선생님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 시가 남아있어요. 그분입니다. 최천 선생. 결국 기억하려 했는데 못했죠. 나중에 하도 이 기득권 세력들이 막 잡아족치니까. 그래서 이 개헌필경집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황산강입니다. 낙동강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이기도의 동국이성집에 가면은 낙동강과 황산강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가면은 황산하라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황산진, 가야진 이런 말로 나옵니다. 다 낙동강이라는 개념이에요. 동국 여의시 성남에 가면은 낙수, 가야 땀을 흘러간다 해서 낙수. 낙동은 가락 동쪽에서 유래. 그래서 가락은 가야부, 즉 경상북도 상주를 말하는, 상주가 낙양이거든요. 상주의 동쪽, 그런 의미에서 낙동강이 되었다. 그 다음에 1760년대에 발간된 대구집에 보면은 노다강이라고 또 표시됐어요. 왜? 지방마다 또 이름이 달라요. 어떤 지방에서는 이걸 또 노당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 동네 앞에 지나가는 물줄기를. 또 정부 문흥비고 칠곡편 산천조와 여지도서에서는 서야강으로 또 표시됐습니다. 서야강 또는 공암진 또는 고도진, 아주 다양하게 불렸죠. 근데 이제 전국구를 가지는 것은 낙동강 혹은 황산진, 황산강, 이게 가장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다. 그래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 낙동강 나오죠. 이렇게 여기가 아까 말했던 뭐 용소 또는 늘샘이겠죠. 별로 이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이리로 빠져가 이래 가죠. 중간에 보면 저 대구의 금호강, 남강 막 이렇게 합류하죠, 그죠? 요 단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산으로 들어가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제2의 강이죠. 제1위가 압록강이죠. 제2위가 낙동강이죠. 그래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낙동강 길이 나오네요. 525.15. 압록강 더블 크다. 유역 면적 23,560.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아까 금호강 얼마였습니까? 금호강 118km. 그죠? 유역 면적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2,050이니까. 여기 보면 뭐 쭉 흐른다 하는 거 뭐 그냥 보면 되겠죠. 흘러간다. 이렇게 쭉 흘러간다. 그러니까 금호강, 금호강, 감천, 예성천, 위천 요 양안에 그 낙동강이 흘러가면서 물을 이렇게 돈납시키죠. 그러면 그 주변이 토지가 비옥해지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유명한 취락도시가 풍기, 인삼밭으로 유명하다 그죠? 영주, 예천, 김천, 경산 뭐 이런 도시들. 그 다음에 또 삼당진을 지나면서 또 남지, 하남, 대산, 진영, 밀양, 김해 등지의 비옥한 또 충직평지를 만들어놨고, 과거에는 낙동강 하구가 어디까지 하느냐, 밀물소물이해서 바닷물이 삼당지까지 올라옵니다. 삼당까지 바닷물이 돌아요. 이 물 못 돌아오려고 뭐 했습니까? 87년에 얼숙도에다가 하구뚝 만들어봤죠. 그래
만들 게 또 물은 안 들어가 좋은데 또 생태계 변화가 또 심각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죠? 자, 낙동강에 보면 이중환에 대해 택리대에서도 제법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중환의 택리대 보면 삶의 터전을 정하는 데서 첫째가 지리다. 이 지리가 뭐냐? 땅의 형세에 따라 얻는 장점이나 또는 편리함, 그걸 지리라고 합니다. 둘째는 생리,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 이건 뭡니까? 토지 수확량이겠죠. 그죠? 세 번째가 인심. 그 어떤 동네가 있는데 인심이 살아나면 안 되죠. 인심. 네 번째가 말 그대로 풍경, 산수. 근데 이 중에서 경상도는 뭐가 제일 좋더라? 지리가 가장 좋더라. 자, 경상도는 인재 산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이 인재들은 이 경상도에서 많이 나요. 그래서 선비와 양반의 사대부가 많고, 여기 보시면 애안, 안동, 수능, 영천, 예천, 이거는 이중환의 생기에 뭐라 쓰냐면 풍수적으로 신이 일러준 복지다. 복덕의 땅이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다 라고 나온 게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 우리 이제 답사가는 지역이죠. 이 상주는 육로, 문경세제하고 물길, 낙동강의 존재로 무역에 아주 유리하다. 그래서 부자도 많고 선비도 많고 또 높은 관리도 많은 곳이 바로 상주다. 우리가 경상도라 그러죠. 그 경상도가 상주에서 나왔죠. 경주와 상주의 합자를 따서 경상도. 고려시대 충수강 때 경상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고려 팔도 뭐 보면은 전라도 가면은 그럼 뭐 어디 나옵니까? 전주, 나주. 옛날에 숫자 붙는 게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또 뭐 황해도 가면은 황주, 해주. 하나만 더 할까요? 강원도. 강원도는 강주 아닙니다. 강릉. 보면 이게 강릉이네. 원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를 만들었다. 자, 택리산 보면 선산. 조선 인재 반은 영남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또 반이 선산에서 나온대요. 그 선산에 이거는 뭐 명사들이 너무너무 많죠. 선산은. 김천, 금동은 토지도 비옥하고 사대부가 많다. 성주, 고령, 영남에서는 농이 가장 겸지고 여가 농사 잘 되는 거예요. 일어난 인물과 선비들이 많다. 고령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우리 고령에 가면 사문지 아까 하원전지 있죠? 그 상하대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앞에 고령 들판이 보이잖아요. 그 다산면입니다. 다산면인데 거기가 가면 파이죠. 파, 굵은 파. 이걸 갖다가 닭기 팔아 가잖아. 또 무슨 조폭 이런 거 있죠. 닭기에 팝니다. 그죠? 왜 이 파가 유명하냐? 이 파로 대구의 따로국밥의 재료잖아요. 대구 따로국밥의 재료가 여기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닭기파. 자, 그 다음에 요 풍수적으로 또 일어났습니다. 경상자도. 자도가 있냐? 여러분, 내가 봐요. 내가 이게 한양이다. 얼굴이 한양. 여기 이제 부산이다. 우리 낙동이 흘러가죠. 이거 조선시대의 방향은 서울이 중심이다. 서울로 가서 여기가 됩니까? 경상우도나. 여러분 보면 낙동강 서편이죠. 낙동강 서편이 경상우도나. 그럼 낙동강,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여기. 낙동강 동편은 서울에서 보면 좌측이죠. 경상자도. 경상자도, 경상우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름 붙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풍수적으로 보니까 낙동강 동편 경상자도는 벼슬한 인물이 많고, 반대로 우도는 부자가 많더라. 실제로 그래요. 한번 봐요. 경남 의령 삼성 창업주 이병철, 진주 LG 창업주 구인혜, 함안 효성 창업주 종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경상우도 있잖아. 낙동은 서편이잖아. 경상자도에는 부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뛰어난 관료들이 많았죠. 이 풍수적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해놨어요. 그래 보면 또 풍수라 하는 게 전혀 뭐 근거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란 바다 못하나. 그럼 내가 풍수를 잘 된다고 가만 두고 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노력해야 되겠죠. 물가에서 살기 좋은 대표적인 두 곳은 경상북도 예안의 도산과 경북 안동의 하회다. 하회마을 알죠? 하회마을, 이게 한번 끼치 싶은데, 하회마을 가보셨죠? 안 가본 사람 계십니까? 안 가본 사람 계시면 내가 설명 한 2, 3분만 해드릴게요. 요거를 고려해서 앞으로 하회마을 가보세요. 원래는 지도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 가는 게 물이 돌아 나온다. 물돌이라고 하야 아닙니까? 하야. 물하자, 돌해자.
여기서 입양했던 시족들이 풍산유씨, 하회유씨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유성룡, 징비록 제자 유성룡 씨가 바로 그또 후손들이죠. 고려말 때 입양 시조가 유종의 씨입니다. 이분이 딱 요 마을에 살락하니까 물이 자꾸 범람하는 거야. 야, 그럼 물구덩이에 들어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김해 허씨, 강주한 씨가 먼저 살았어요. 근데 다 망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풍산유씨가 들어가 성공한 이유는 바로 풍수적으로 잘 입지를 골랐다. 근데 풍수적으로, 그런데 이걸 지리학적으로도 맞아요. 해보니까 하회마을이 들어갔은 것은 산에서 좀 떨어진 강 쪽에 딱 있는데 그 강 쪽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걸 돌트라 그래요. 풍수에서 돌틀 문다라 그래서 기가 이래 뭉쳐오다가 여기서 딱 섰으니까 기가 좋다. 여기 중요장, 양진당,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하는 곳 있죠. 그 두 개가 있다 이라. 근데 그게 시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여기가 제방입니다. 낙동강물이 범람하면 제방이 만들어지죠. 제방은 주변보다 높기 때문에 홍수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종의 씨가 여기 들어갈 때 이 제방도 약하니까 여기다 땅을 돋았습니다. 그 돋은 흔적이 나타나요. 지금 홍수에 보면 돋아가지고 아무리 큰 물이 져도 홍수 안 나도록 그렇게 딱 조치를 해놨어. 풍수적으로는 돌출하지만은 지리학적으로는 이게 자연제방이다. 원래 범람원에서는 집이 어디에 들었느냐? 제방에 들었어야 돼. 왜? 물을 피해서 가야 되니까. 필수되잖아. 그죠? 두 번째, 이 하회마는 배의 모습을 띠고 있다. 행주형이다. 그리고 행주형에는 배가 지생이 되게 구멍 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회마는 절대로 우물을 못 파게 합니다. 왜? 우물을 파는 것은 배에 구멍을 내는 것 같다. 망한다. 그런 풍수적인 논리고 지리학적으로 한번 대입해볼까요? 당연히 우물 내면 안 되지. 우물 뚫으면 홍수 나죠? 그 물이 어디 들어갑니까? 우물로 들어가죠? 그 물 묵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멸하지. 바로 그 당시에 콜레라, 장티푸스, 수인선 전염병이 만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근대의학이 없었죠? 전멸합니다. 그렇게 우물을 못 파게 하는 거라. 그때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라고 합니까? 모르지 그런 거. 바이러스가 그때 현명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막아냅니다. 해보기에 우물파가 그 물 먹기는 안 좋거든. 그러기는 그냥 하면 말 안 들으니까 배와 같은 형국이니까 우물파지 말자. 요렇게 딱 만드는 거라. 마치 우리 어릴 때 밤에 손톱 깎지 마라 하죠. 왜? 복 나간다고. 가뜩이나 없는 복에 들어가면 왜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등장이었잖아. 어두워가 안 보이죠? 그러고 손톱 깎기 자체도 투박했죠. 잘못 깎으면 내 손을 자르면 알겠습니까? 그 말 안 들었기네 복 나간다 하면 안 됐거든. 그래 밤에 깎으면 복 나간다. 근데 요즘 손톱 언제 깎습니까? 밤 아니고는 깎을 시간 없어. 옛날에 복 나갔으면 지금도 복이 나가야 되죠. 지금은 복이 안 나가죠. 그래. 뭔가가 문명이 바뀌잖아. 바로 그런 논리,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회마을 가면은 이 북서쪽에, 그죠? 북서쪽에 그 부용대라는 절벽바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위가, 풀보다는 바위가 많아가지고 기가 세. 원래 돌집에 놔두면 안 좋죠. 그 집에 있는 돌 다 내버렸어, 그거. 방 안에 돌 놔두는 게 아닙니다. 원래 기가 세니까. 그래서 기가 세니까 그 돌 보면 사람이 머리가 돌아프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무 심었지. 이걸 풍수는 비보라고 합니다. 비보수. 그 돌을 안 보도록. 근데 그거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이유 있어요. 이 북서쪽이 닿거든. 겨울에 찬바람 불어오죠. 그러면 그게 낙동강 통과하죠. 그럼 그 바람 찹니까 안 찹니까? 무지하게 차갑지. 요즘은 아파트로 단열이 돼서 그런 게 없지만 그때 전부 다 상호 아닙니까? 찬바람 그대로 다 맞아버린다. 그럼 뭐 걸립니까? 감기. 노인들도 결국 뭐 때문에 죽는 줄 알죠? 폐렴 때문에 다 죽습니다. 감기가 결국 폐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방풍림이다. 그게 방풍림. 그리고 그게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홍수 한 번씩 나거든요. 그럼 나무에 살짝 올라가면 죽지는 안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산에서 멀리 떨어져가 강 쪽에 있으니까 연료 뗄감 가려면 산에 한참 올라가야 되죠. 보리만 먹고 가면 가다가 또 배 다 끝이던데. 주변에 나무 있으면 솔갈비, 옛날에 그 좀 더 하릭했죠. 별로 이용할 수 있잖아. 바로 이런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거. 풍수와 과학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그런 경험에서 했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설명해내야지. 근데 그 풍수가 왜곡된 이유가 정치권에 결탁하고 돈에 결탁하다 보니까 이 왜곡되어 버렸구나. 그리고 풍수라는 것은 항상 정리된 게 아니고 풍수는 명당한 변화입니다. 안 변하면 지금 하회마을이 최고가 딱딱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요즘 충수 뭡니까? 떡값 제일 비싼 데가 그게 명당 아닙니까? 이 명당이라는 개념은 변해간다. 그러나 그 밑에는 항상 과학이 숨어 있더라. 그걸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해보면은 과학이 나오더라. 자, 요렇게 해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50분, 50분 해가지고 그걸 했는 것 같아요. 마치고 질문은 뭐 안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마치겠습니다.